충격적인 반전입니다. 민주주의의 종주국 미국,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고 있습니다. 미국 최고 명문대들이 한국 민주주의를 강의 내용으로 채택했습니다. 미국은 멈췄고 한국은 움직였다. 세계적 석학들의 충격적 평가. 헌법이 살아 숨쉬는 나라, 대한민국. 그 시스템의 힘이 미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워싱턴 현지 시간으로 지금 이 시각 수십만 명의 미국인들이 한국식 민주주의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이 현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하버드 대학교에서 한국 정치사를 전공하는 박사과정 연구원 한재우입니다. 오늘 국제정치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예상치 못한 주제가 던져졌습니다. 국제정치학과 교수님이 원래 예정된 현대 민주주의 시스템 비교 강의를 갑자기 바꾸셨거든요. 교수님은 별다른 예고 없이 스크린에 한 장의 기사를 띄웠어요. 한국 또 한 번의 대통령 탄핵안 시도로 증명한 견고한 민주주의라는 뉴욕타임즈 헤드라인이었죠.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역력했어요. 교수님은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원래 영국 브렉시트와 EU 법제에 관한 것이었지만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현실을 외면할 수 없어 내용을 바꿨어요. 우리는 지금 한국에서 배워야 할 상황에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울렸어요. 2025년 지금 미국 전역에서는 핸즈오프 시위가 확산되고 있었거든요. 정치 시스템의 작동 불능에 대한 분노에서 비롯된 시위였죠. 트럼프 대통령의 무리한 관세 정책, 사법 리스크, 그리고 위태로운 민주주의. 미국인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지만 정치 시스템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 백인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근데 교수님, 왜 하필 한국인가요? 우리보다 훨씬 작은 나라잖아요.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작은 나라라는 말이 왠지 가슴에 걸렸지만 교수님의 대답이 더 궁금했어요. 교수님은 아무 말 없이 다음 슬라이드로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최근 한국에서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에 관한 타임라인이 나타났어요. 야당 의원들의 탄핵안 발의, 국회에서의 표결, 그리고 부결 결과. 그리고 제일 아래에 굵게 표시된 문장 민주주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한 사례. 교수님은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은 민주주의 시스템이 실제로 작동하는 나라입니다. 정치적 의견 차이가 극심하더라도 제도적 절차로 풀어나가죠.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이 교착 상태, 그 해답을 한국에서 찾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노트 필기를 멈췄어요.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면서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 한국에 있을 때 이 모든 상황을 지켜봤거든요.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했지만 모든 것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 내에서 진행되었어요. 그때 우리는 다들 정치적으로 의견이 달랐지만 제도 안에서 해결하려 했죠. 그게 이렇게 전 세계에서 연구 대상이 될 줄은 몰랐지. 저도 모르게 중얼거렸어요. 옆자리 미국 학생이 제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너 한국인이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 때 한국에 있었어? 문득 그 질문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제게는 당연한 정치 과정이었던 것이 이곳에서는 하나의 사례 연구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하버드 강의실 화면에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시도의 타임라인이 더 상세하게 펼쳐졌습니다. 야당의 탄핵안 발의, 국회 표결, 부결 결과. 미국 학생들은 이 타임라인을 보며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제도적 절차에 따라 민주적으로 진행됐다고요? 한 학생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당시 한국에 있었던 저로서는 그 과정이 얼마나 극적이면서도 제도적이었는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교수님은 강조하듯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 아니에요. 한국은 의회, 사법부, 시민사회가 정교하게 작동하는 민주주의 모델을 보여준 겁니다. 그때 저는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죠. 교수님, 제가 한국인으로서 당시 상황을 좀 설명해도 될까요? 교수님은 흔쾌히 허락하셨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제가 당시 서울에 있었는데요. 야당이 탄핵안을 발의했을 때 정치적 긴장감이 극에 달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국민들이 결과에 상관없이 제도적 절차를 신뢰했다는 거예요. 거리에서 폭력적인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죠.
강의실은 조용해졌고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대변인이 된 기분이었어요. 여야의 대립은 격렬했지만 모두가 국회 표결이라는 제도적 방식을 통해 해결하려 했어요. 국회의사당 주변이나 광장에 모인 사람들도 있었지만 모두 평화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표현했습니다. 한 여학생이 궁금하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평화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던 거죠? 미국에서는 이런 정치적 갈등이 종종 폭력으로 이어지는데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인들이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을 통해 제도적 해결의 경험을 이미 갖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제도가 작동한다는 믿음이 있었죠. 그래서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며 추가하셨어요. 한국은 대통령제이지만 의회가 상당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소라는 독립적인 사법기관이 최종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구조예요. 이런 견제와 균형이 실제로 작동하는 거죠.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탄핵안이 부결된 후 야당은 그냥 결과를 받아들인 건가요? 미국에서라면 더 큰 정치적 혼란이 있었을 텐데. 저는 당시 상황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물론 야당 지지자들의 실망감은 컸습니다. 하지만 그들도 이것이 민주주의 과정의 일부라는 점을 인정했어요. 다음 선거에서 더 많은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반응이 줄을 이뤘죠. 이것이 민주주의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강의실에는 잠시 침묵이 흐르다가 한 학생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국에서는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네요. 그 말에 교수님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한국의 사례를 공부하는 거예요. 민주주의는 단순히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 제도가 실제로 작동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이죠. 저는 자리에 앉으며 문득 생각했어요.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제도적 해결을 모색하는 한국의 모습이 세계적으로는 얼마나 특별한 일인지. 한국인으로서 우리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이 가슴 깊이 느껴졌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는 광화문 광장을 가득 메운 촛불 바다가 펼쳐졌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제가 그 바다의 한 방울이었으니까요. 이것이 한국의 촛불 시위입니다. 최대 2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추정되는 평화적인 집회였죠. 교수님의 설명에 미국 학생들은 놀란 눈빛을 감추지 못했어요. 영상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는 사람들, 시위가 끝난 후 거리를 청소하는 시민들, 아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 모두가 평화롭고 문명적인 모습이었죠.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이 정도 시민 참여가 제도 변화까지 이끈 사례가 또 있을까요?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저를 바라봤습니다. 한재우 씨, 당시 현장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어떻게 생각하나요? 모든 시선이 다시 저에게 집중됐어요. 저는 잠시 그때의 기억을 떠올리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국민 누구도 폭력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믿었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모이면 시스템이 움직일 거야 하고요. 제 말에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설명했어요. 매주 토요일마다 광장에 모였는데 처음에는 몇만 명이었다가 점점 늘어나 100만, 200만이 되었죠. 하지만 단 한 번의 폭력 사태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서로 배려하는 모습이 더 많았어요.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시민사회의 성숙함을 보여주는 증거예요. 분노를 표현하되 그것을 건설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낸 거죠. 다른 학생이 손을 들고 물었어요. 그럼 한국은 항상 그렇게 평화적인 시위 문화가 있었나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았어요. 1980년대만 해도 한국의 민주화 시위는 격렬했고 때로는 폭력적이기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배웠습니다. 폭력은 결국 우리 자신을 해칠 뿐이라는 것을. 교수님이 덧붙이셨어요. 한국의 민주주의는 그런 시행착오를 통해 성장했습니다. 1980년 광주 민주화 운동부터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 혁명까지 점점 더 성숙해진 시민의식을 보여준 거죠. 저는 문득 학창시절 배웠던 역사가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동안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가 그저 교과서 속 이야기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2016년 제가 직접 그 역사의 한 페이지를 쓰고 있다는 걸 깨달았죠. 그때 광장에 모인 사람들 모두가 같은 마음이었을 겁니다. 아시아계로 보이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시민들이 그렇게 평화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습니다. 시민들이 자신의 힘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목소리를 내면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확신했죠. 그리고 그 확신이 현실이 되었어요. 교수님은 스크린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이 점이 지금 미국이 주목해야 할 부분이에요. 시민이 움직이고 그 움직임이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말이죠. 저는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는 핸즈오프 시위와 한국의 촛불. 시위는 형태는 비슷하지만 결과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미국에서는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도 정치 시스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교수님은 새로운 슬라이드를 화면에 띄웠어요. 미국과 한국의 탄핵 시스템 비교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제 두 나라의 탄핵 시스템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교수님의 설명이 이어졌어요. 한국은 국회 3분의 2 찬성으로 탄핵 소추가 의결되고 헌법재판소의 판단으로 최종 결정이 내려집니다. 반면 미국은 하원에서 탄핵 소추가 가능하지만 실제 파면을 위해서는 상원의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요. 이는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구조죠. 저는 미국 정치 시스템에 대해 공부해왔지만 이렇게 한국과 직접 비교하니 차이점이 더 명확하게 보였어요. 미국 학생들의 표정에서도 비슷한 깨달음이 읽혔습니다. 미국 시스템은 의도적으로 경직되어 있어요. 교수님은 계속해서 설명하셨습니다. 건국 당시 설계자들이 권력 분립을 매우 중요시했기 때문이죠. 반면 한국은 의회와 사법부가 민심을 받아 움직일 수 있는 정합적 설계가 강점입니다. 한 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한국에서 탄핵이 이전에도 실제로 이루어진 사례가 있나요?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되었어요.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헌법재판소에서 최종 인용 결정이 내려졌죠.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따라 평화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 의견을 보태고 싶었습니다. 미국과 한국의 또 다른 차이점은 헌법재판소의 존재예요.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미국 대법원과는 다른 기능을 합니다. 탄핵 심판, 법률의 위헌 여부 심사, 정당 해산 심판 등을 전담하는 독립적인 기관이죠. 이 제도가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안전장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제 설명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렇습니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민주화 이후인 1988년에 설립되었어요. 즉,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볼 수 있죠. 강의실 안에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학생들은 각자 생각에 잠긴 듯 했어요. 그때 창가에 앉은 학생이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움직였고 우리는 멈춰있네. 그 말에 저도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한국의 시스템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위기 상황에서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였습니다. 교수님은 슬라이드를 넘기며 말씀하셨어요. 지금 미국처럼 대통령을 둘러싼 불신이 커져도 현실적으로 바꾸긴 매우 어렵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미국 시민들이 좌절감을 느끼는 이유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문득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의 광화문 광장이 떠올랐어요. 차가운 겨울바람 속에서도 따뜻했던 그 연대감. 한국 시민들은 시스템이 작동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에 끝까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죠. 교수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한국의 사례가 미국에 직접 적용되기는 어렵겠지만 적어도 제도적 절차가 실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희망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 깊이 공감하는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맞아요. 이것이 바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강의실 안에는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어요. 마치 모두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지? 수업이 중반을 넘어가자 학생들 사이에서 더 심도 있는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특히 중국계로 보이는 한 유학생의 질문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자주 거리로 나가는 건 감정적인 정치 아닌가요? 안정적인 시스템보다는 일시적인 감정에 의존하는 것 같은데요.
그 질문에 강의실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 순간 중국의 정치 문화와 한국의 차이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판단하기 전에 그 학생의 관점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요.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거리로 나갔다고 바뀌는 게 아니죠. 중요한 건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가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한국에서 시민들이 거리로 나선 것은 다른 소통 채널이 막혔다고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교수님도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한국은 그걸 해냈죠. 시민이 움직였고 정치와 법이 응답했어요. 이것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자기 교정 메커니즘이 작동한 겁니다. 다른 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촛불 시위는 일회성 사건이었나요? 아니면 시스템의 일부인가요? 저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습니다. 둘 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국 민주주의의 역사를 보면 시민들이 거리로 나서는 것은 정치적 위기 때마다 반복되어 왔습니다. 1960년 4.19 혁명, 1987년 6월 항쟁, 그리고 2016년 촛불 혁명까지. 이런 시민 참여가 우리 민주주의의 중요한 특징이 되었죠. 교수님이 보충 설명을 해주셨어요. 중요한 건 이런 시민 참여가 제도화되었다는 점입니다. 한국에서는 집회와 시위가 헌법에 보장된 권리로 인정받고 실제로 행사되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정치적 변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열려 있습니다. 흑인 여학생이 질문했어요. 그렇다면 한국의 이런 경험이 지금 미국의 핸즈오프 시위에도 적용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전히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두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배울 점은 완전히 똑같이 적용되기는 어렵다고 생각해요. 두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배경이 다르니까요. 하지만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 시민의 목소리를 정치 시스템이 수용할 수 있는 구조적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이 중요해요. 교수님은 저의 의견에 동의하며 말씀하셨습니다. 미국의 시위는 지금 표현에 그치고 있어요. 그 표현이 실제 정치적 변화로 이어지는 경로가 불분명하죠. 이 점이 한국의 사례와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저는 문득 궁금한 점이 생각났어요. 교수님, 미국의 시위가 한국처럼 제도적 변화로 이어지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교수님은 깊은 생각에 잠기신 듯 했습니다. 우선 미국의 정치 시스템이 시민의 목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구조적 개혁이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이는 헌법 개정과 같은 큰 변화를 수반하는 일이죠. 결국 미국인들이 어떤 민주주의를 원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합의가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강의실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각자의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저는 문득 한국에서의 경험과 지금 미국에서 보고 있는 현실 사이의 간극을 느꼈어요. 같은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에서도 그 작동 방식과 결과는 이렇게나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교수님은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는 트럼프 이후 멈춘 민주주의라는 제목과 함께 최근 미국 언론의 헤드라인들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CNN 속보 핸즈오프 시위 전국으로 확산, 백악관 앞 10만 명 집결. NYT 사설 미국 민주주의는 구조적 벽에 갇혔다. 워싱턴 포스트 시민은 움직이는데 정치는 멈췄다. 이 헤드라인들을 보며 저는 묘한 기분이 들었어요. 불과 몇 년 전 한국의 상황을 설명하던 외신 기사와 너무나 비슷했거든요. 한 미국 학생이 좌절감이 가득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린 지금 수백만 명이 거리로 나와도 아무 변화가 없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자기 정책을 밀어붙이고 의회는 분열되어 있고 대법원은 정치적으로 편향되어 있다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 학생의 말에 다른 학생들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들의 좌절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도 오랫동안 비슷한 무력감을 느껴왔으니까요. 교수님은 잠시 침묵하시더니 심각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지금 미국은 의지는 있지만 수단이 없는 민주주의입니다. 반면 한국은 의지도 있고 작동하는 수단도 있는 시스템을 보여줬죠. 그 말이 강의실에 무겁게 울렸습니다. 미국 학생들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졌어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없는 건가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대답하셨어요. 미국이 한국의 시스템을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사례에서 배울 점은 분명히 있어요.
무엇보다 시민의 목소리와 정치 시스템 사이의 연결고리를 강화하는 방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저도 의견을 보태고 싶었어요. 한국에서 중요했던 것은 정치적 갈등이 있더라도 헌법적 절차 내에서 해결하려는 의지였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제도적 해결을 신뢰했어요. 그것이 한국 민주주의의 힘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수님은 제 의견에 동의하셨어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의 핸즈오프 시위는 불만 표출에 그치고 있어요.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제도 개혁 요구와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경로가 필요합니다. 강의실의 분위기가 무거워졌어요. 학생들은 각자 생각에 빠져 있었고 저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국의 경험이 미국에 직접 적용될 수 있을까? 그건 쉬운 질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된 상태가 아니라 끊임없이 발전하고 개선되어야 하는 과정이라는 것. 한국의 민주주의가 지금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이 있었는지 저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어쩌면 지금 미국이 겪고 있는 어려움은 더 나은 민주주의로 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네요.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몇몇 학생들이 희망의 빛을 찾으려는 듯 저를 바라봤습니다. 강의 시간이 거의 끝나갈 무렵 교수님은 마지막 슬라이드를 보여주셨어요. 거기에는 21세기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 한국 모델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교수님은 수업 마무리 발언을 시작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한국이 민주주의 교과서를 새로 쓴 나라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 사례는 단순한 정치적 사건이 아니라 제도, 법치, 시민 참여가 하나로 맞물렸을 때 얼마나 강력한 민주주의가 실현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증거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묘한 자부심을 느꼈습니다. 한국인으로서 우리가 이룬 성취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특히 주목할 점은 한국이 불과 몇십 년 만에 독재에서 성숙한 민주주의로 발전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른 나라들에게도 큰 희망을 줍니다. 민주주의는 점진적으로 발전할 수 있고 제도적 해결 방식이 정착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니까요. 학생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도 교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한국 민주주의의 발전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고 수많은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니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고 싶다고 손을 들었습니다. 한국도 여전히 많은 정치적 갈등과 도전을 겪고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갈등을 헌법과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해결하려는 의지가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가 제도로 뒷받침될 때 민주주의는 실제로 작동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민주주의의 핵심 아닐까요? 갈등이 있더라도 그것을 평화적이고 제도적인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말이죠. 수업이 끝나고 학생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몇몇은 여전히 토론을 이어가며 강의실을 나갔고 일부는 제게 다가와 더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저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했어요. 한국의 경험이 미국의 현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교수님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제 귀에 맴돌았습니다. 민주주의는 완성형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입니다. 끊임없이 배우고 개선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죠. 오늘 우리가 한국에게서 배운 것처럼 내일은 다른 나라가 미국에게서 배울 수도 있습니다. 그 말에 깊이 공감하면서 저는 한국 민주주의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었어요. 우리도 여전히 배우고 성장하고 있는 중이니까요. 수업이 끝난 뒤 몇몇 학생들은 조용히 남아 토론을 이어갔어요. 저도 그들과 함께 앉았습니다. 한 학생이 메모장에 적고 있는 문구가 눈에 띄었어요. 대한민국 세계가 배워야 할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 그 학생은 제게 고개를 들어 물었습니다. 너희 나라는 정말 놀라워. 민주주의가 이렇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다니. 우리는 민주주의의 어머니라 자부하지만 지금 미국은 멈춰 있어. 저는 그 말에 묘한 자부심을 느꼈어요. 한국은 불과 몇십 년 만에 독재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로 발전했습니다. MIT 정치학과에서 발표한 민주주의 지수에서도 한국이 아시아 1위를 차지했죠. 우리는 민주주의의 역사는 짧지만 그만큼 치열하게 발전시켜왔어요. 다른 학생이 덧붙였어요. 내가 아버지에게 전화해서 한국의 사례를 말해줬더니 정말 믿기 힘들다고 하시더라. 미국보다 앞서가는 민주주의라니.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완벽하진 않아요.
여전히 많은 갈등과 과제가 있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제도가 실제로 작동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어도 그것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결할 수 있다는 신뢰가 있어요. 하버드 국제정치학과 교수님이 자리를 떠나기 전 저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어요. 한재우 씨, 다음 달에 국무부와 함께하는 세계 민주주의 포럼이 열립니다. 거기서 한국의 사례를 발표해주면 어떨까요? 미국의 정치가들과 관료들에게 한국의 민주주의 모델을 소개할 좋은 기회가 될 겁니다.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국인으로서 우리 민주주의의 가치를 세계에 알릴 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영광이에요, 교수님. 꼭 좋은 발표 준비하겠습니다. 교수님은 미소를 지으며 덧붙이셨어요. 사실 예일대, 스탠포드, 프린스턴에서도 한국 정치 모델에 관한 특별 강의 요청이 왔어요. 한국은 이제 단순한 사례 연구가 아니라 현대 민주주의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저는 캠퍼스를 걸어 나오며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언젠가 한국 민주주의를 위해 투쟁했던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다는 것을 새삼 떠올렸습니다. 멀리서 시위 소리가 들려왔어요. 하버드 광장에서도 핸즈 오프 시위가 진행 중이었죠. 저는 발걸음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시위 현장에 도착하니 수백 명의 학생들이 모여 있었어요. 손바닥 피켓을 들고 질서 정연하게 행진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들 중 몇몇은 한글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배우자라고 쓴 피켓을 들고 있었어요. 한 여학생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오늘 강의에서 이야기한 한국인이죠? 우리도 한국처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물론이죠. 한국도 처음부터 이렇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시행착오와 희생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해냈죠. 미국도 할 수 있습니다. 시위대 속에서 한 남학생이 연설을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는 하버드 수업에서 한국의 사례를 배웠습니다. 민주주의의 발상지라 자처하는 미국이 이제는 아시아의 작은 나라에서 배워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국이 그들의 정치 시스템을 통해 보여준 것처럼 우리도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말에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제 가슴은 뿌듯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때 아시아의 작은 호랑이로만 불리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민주주의의 표준이 되고 있다니 그 어떤 경제 성장보다 자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 소중한 민주주의를 지켜나가야겠다. 세계가 부러워하는 이 시스템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지. 하버드 캠퍼스의 저녁 하늘에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별빛 아래서 저는 고개를 들어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민주주의의 학생이라 여겨졌던 나라가 이제는 당당히 선생님이 되어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작은 나라이지만 그 시민들의 의지는 누구보다 컸던 대한민국. 이제 그 울림은 하버드를 넘어 전 세계로 퍼지고 있었어요. 민주주의의 역사에서 우리나라가 새 장을 열고 있다는 생각에 그 어느 때보다 한국인님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의 민주주의가 초강대국 미국의 정치 지형까지 바꾸고 있는 놀라운 현실을 들어봤습니다. 하버드, 예일, 프린스턴 같은 세계 최고 명문대들이 앞다투어 한국의 민주주의 모델을 교과서로 삼는 모습은 그저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한국은 이제 더 이상 경제 성장이나 K컬처로만 알려진 나라가 아닙니다. 민주주의의 새로운 표준을 제시한 나라로 세계 무대에 우뚝 섰습니다. 심지어 중국까지 부러워하는 민주주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하버드 광장에서 한글로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하는 미국 학생들의 모습은 우리 민주주의의 글로벌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인구 5천만의 작은 나라가 3억 인구의 초강대국에게 민주주의를 가르치는 시대가 온 것입니다. 앞으로도 대한민국이 세계 민주주의의 선생님으로서 더 큰 역할을 해나가길 기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동민국이었습니다.